이제 교육을 이렇게 아이들을 시키면서 보셨을 때 그 시기가 보통 몇 살 때쯤 돼야 이제 한국어 마스터를 하고 이제 영어 배울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나요? 그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취재 오시는데 우리 뇌에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를 받아들이는 뇌가 있고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뇌가 있는데 보통 좌뇌가 열리는 시기가 6세입니다. 그래서 우대, 오감을 자극을 해서 모국어를 받아들인다면 5세까지 아이들은 모국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내가 외국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좌뇌가 열리는 6세부터 아이들의 뇌는 40% 가까이 좌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 언어를 받아들일 때는 6세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감을 좀 자극하는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서 뭐 텍스트북 위주로의 교육이 아니라 조금 오감을 자극하시는 그 교육 방식이 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발을 일단 쓰고 그들이 된 것처럼 미국에 온 것처럼 미국 사람처럼 하고요. 중국어를 저희가 할 때는 지파오 옷을 입고 아이들이 중국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 그 모자도 쓰고 중국 옷도 입고 일본어 할 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할 때도 그 특유한 베트남의 그 모자를 쓰고 저희가 수업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때 옷 입는 시간이 30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옷을 먼저 입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들은 그 문화를, 그 느낌을 내가 이제 미국에 온 것처럼 느끼면 환경을 바꾸고 거기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걸 제가 오랫동안 봤죠.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경험적으로 경험 많이 할 수 있네요. 네. 이게 뛰어다니고 만지고 뭐 우리가 그냥 가까운 단어를 이용해서도 그 상대가 잘 모른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엉덩이를 흔든다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지. 그래서 눈짓, 몸짓, 손짓이 다 가미가 되어야 언어 발달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그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언어들을 또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지만 영어가 왜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제2 외국어로 조금 생각하게 되는 한국 사회다. 세계 공통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좋은 대학들이 또 미국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전문대학교 또 일반 뭐 인서울 지방대학이나 인서울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교수진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영국이나 선진문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교수가 자기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면 그대의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교수진들이 서울대 갔다가 연대 갔다가 고대 갔다가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논문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고 끝까지 연구하는 걸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뭐 교육학을 해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는 선진문화의 교육이 훨씬 더 전쟁을 우리가 치른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권이나 또 외국에 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좀 잘 인생을 살아가려면 영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국은 너무 작아요. 근데 이미 벌써 IT 기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나라가 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한국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국위 선양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글로벌한 문제로 키워서 그 나라에서 빛을 발해서 한국을 더 빛나게 하는 게 더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크는 것보다 전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또 한 삶의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기르고 싶습니다. 영재호가 일반 그냥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나 일반 학교와는 조금 교육 과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보셨을 때 일반 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서 조금 고쳐야 할 점이나 그런 게 좀 보이실까요? 평준화죠. 우리가 단체로 아이들을 넣어놓고 단체 교육을 시키면 평준화 교육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고 사건 사고가
부모가 아이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더 꺼려하시죠.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또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모아놓고 안전만 하는 건 아닌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실험도 하고 경험도 취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또 특히나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친구랑 대화도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과연 학습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어른과 아이가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같은 교육 방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안에서 교육이 바깥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어른과 함께 사는 이 사회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바깥의 사회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구청의 인성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제가 힘껏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걸 왜 선생님들만 아느냐. 우리 부모들한테도 가르쳐줘서 아이가 할머니를 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 어른을 때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아이가 어른을 때렸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동생을 때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친구를 때렸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을 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재호에서는 다 타기관과 다른 학교와 다른 건 부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올바르게 서야 그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씀대로 다국어, 외국어를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정말 더 넓은 곳에 가서 자기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저는 그 작은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 말씀드렸는데 오늘같이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외국어나 영어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기간 동안 완성할 수 있느냐, 얼마 기간 동안 해야지 네이티브한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죠. 근데 외국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용해야지 많이 할 수 있고 또 내가 쉽게 나오는 언어가 급할 때는 내가 쉬운 언어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있으면 확실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 중에 내가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 같은 데는 한국말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영어를 잠시 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만 국제학교나 저희 시스템에서는 시간을 내가 영어 수업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영어로 대화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하고 영어로 하고 오늘은 지금은 중국말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중국어로 약속을 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내가 그 언어가 작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에게 이제 뭐 아이들 언어 교육이나 그냥 교육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이나 뭐 팁 같은 게 있으시면은 자세하게 엄마들이 뭔가 디테일하게 내가 배워서 한 개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언어는 배운다라는 것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쉽게 그 말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단어를 한참 많이 할 때 그 아이들이 한국말에서 그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땠냐면 쟤 잘난 척하네? 영어 좀 잘한다고 한국말에 영어를 섞어 쓰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단어를 섞어서 사용을 하라고 해요. 저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단어가 조금 헷갈리면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다가 중국말을 넣는 아이들도 있고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를 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언어를 혼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빨리 말했던 단어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부모들도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적질을 하죠. 발음이 틀렸다. 단어가 안 맞다. 너 그 단어는 쓸 줄은 아니? 이런 투로 말을 한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가도 입을 닫겠죠. 그게 완성된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함께 즐기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어를 받아들이는데 더 기분 좋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외국어는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무의식의 뇌에 그
그 언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외국어는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 단어가 뭐였지? 이때는 어떻게 말할까? 우리 아이들이 그 단어를 잘 모를 때 어떻게 말하면 돼?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멈추지 말고 잠시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깔깔깔대면서 웃으면서도 자연스럽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 라는 느낌을 더 먼저 주는 거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추가 질문으로 네. 사실은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반대로 제2 외국어를 배우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경우가 확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가 좀 어떤 증상으로 좀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좀. 이중 언어 장애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만약에 홍콩이나 이런 데 아빠가 이제 주재원으로 갔어요. 2년 정도 갔는데 아이가 거기서 싫었죠. 말하지 않는 거, 선택적 함부증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서 다시 아빠를 두고 엄마랑 아이랑 다시 한국에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밀어넣은 거죠. 한국인에 한 명도 없는데 가야지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저희가 유학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또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넣기 때문에 내가 당황하면 입이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갑자기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아이들한테 내가 준비를 한다는 거, 배운다는 거, 내가 이 정도는 해서 그거를 자유롭게 써먹는다는 거, 이런 연습을 한 개를 배우면 반드시 그거를 10번 써보게 하고 활용해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저번 주에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손동작, 대화가 잘 안 될 때, 영어가 잘 안 나올 때는 이런 손동작을 우리가 같이 모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는 단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달라는 거, 이리 오라는 단어가 잘 안 될 때는 오라는 메시지에 손짓, 발짓을 우리가 공통으로 먼저 만들자. 어떤 아이들은 오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오라는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달라는 거야. 우리가 같이 칭찬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그거부터 해요. 저희는 이게 처음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교육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몸동작을 가지고 내 언어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몸동작에 단어를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어를 입힐 때도 쉽고요, 중국말을 입힐 때도 쉽고 일본말을 입힐 때도 쉬워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생활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 몸짓의 단어만 알면. 그래서 그거를 저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빛, 손짓, 발짓, 내 몸짓을 먼저 상대한테 말하라는 걸 더 많이 하죠. 이랬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경우. 영어를 못해도 이런 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눠드려요.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셔도 몸짓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짓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교육을 저희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보시라고, 아이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게 지금 100개 정도 되는데 이건 아이들은 다 알고 엄마용으로, 부모용으로 만들었어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저희 나라가 사교육 시장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좀 주장한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그 옛날에도 우리가 명문가 집안들은 성균관에 보내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하는 거는 그 옛날부터 있었고,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똑똑해지는 거는 다 바라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나면 자기 자식만 최고로 천재인 것 같고 영특한 것 같고, 그런 거는 모든 부모의 바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 공간에 가서 못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든지 못해서 그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사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저희 아이가 대학을 나왔는데 싱가포르에도 현지 가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나 이런 나라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나라도 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훈련으로 먼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과정에 통과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내기 때문에 사교육은 이걸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걸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유학이나 외국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서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민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그 좋은 학교가 거기 있다면 국제학교를 우리가 여기다 한국에다 만들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만들었어요. 교육도시로 만들어서 12개 나라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4군데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유학 가는 걸 한국으로 제주도로 유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교육의 다양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기회를 줘야지 나라에서 그걸 꽉 잡아서 평준화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홈스쿨링을 하고 싶으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준비가 되면 그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 내가 게임을 많이 하는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사교육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면 사교육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작은 구멍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많은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교육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성이 좋을 때도 상을 줬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상을 주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또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정말 인사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고 일찍 오는 아이한테 상을 주고 친구를 잘 도와주는 아이들한테 상을 우리가 주고 또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인간이 먼저 돼야 돼 라는 말을 그냥 툭툭 늘 내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소장님이 말했어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 인간이 먼저 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나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시는 지금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성장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저희 나라가 특징이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사회에 나와서도 영어 공부에 시간과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결국엔 자격증 위주의 시험이지 결국엔 외국인하고의 소통하는 데에서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랬을 때 또 어떤 대처 방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전에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언어를 배울 때는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똑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큰 사람은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를 배울 때 어린아이들은 밑에 단계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어는 다 밑에 단계부터 해야 돼요. 내가 단어를 모르고 문장을 하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문장 자체를 외우게 해요. 그러면 그 문장 자체를 그 사람과 대화를 했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그 문장을 해도요 똑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 라는 걸 외워서 그 사람하고 그 대화를 문장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없죠.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목표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살고 내가 가서 대화하고 내가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는 남의 언어를 잘 듣는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필요 없다 이거죠. 가서 말이 안 되면 달라라는 사인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영어를 못해도 기초부터 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대학생한테 영어 못하니까 너 중학 영어부터 해 그러면 기분 나빠하듯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엄마한테 배울 때는 엄마가 나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 이리 와 엄마 그냥 계속 엄마가 혼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걸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엄마 하면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오라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걸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른들이든 학생이든 우리 어린 애기들이든 교육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 한마디도 영어를 하지 않고 눈짓, 손짓, 발짓으로 먼저 내가 말을 하겠다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언어가 없을 때 너무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하면 아 몸짓을 했는 것보다 단어 한 단어를 딱 던지니까 훨씬 더 사람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언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옛날부터 손짓 발짓 하다가 그림을 그려내다가 서로 이거를 같은 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문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본 처음에 스타트부터 내가 유창한 언어를 하겠다고 목숨 걸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뭔가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바꿔서 하면 좀 스텝이 천천히 가더라도 훨씬 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학원 가서 막 그게 앉아서 열심히 하는 그 공부의 언어는 뭐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언어의 기본 생각이 다른 거죠. 그거는 시험을 위한 거고 저는 제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그 언어를 배워서 기쁨. 외국 가서 쇼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은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적백을 못 쌓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가서 막 쇼핑하는 영어를 먼저 배운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배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그런 현실감을 좀 주고 내가 막상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두고 거기서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올까? 쇼핑센터에 갔더니 옷이라는 단어도 있고 신발이라는 단어도 있고 주세요라는 단어도 있고 사이즈를 바꿔주세요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못해서 큰 옷을 가지고 와서 비싸게 돈 주고 그걸 내가 입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내 사이즈를 바꿔주세요라는 거는 어떻게 말할까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여행 가는 것처럼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 원장님은 이제 국제학교에 이제 딸을 보내봤고 네. 또 이렇게 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국제학교를 좀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뭐가 다르고?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 되어도 못 가요. 실제로 대치동 학원에서 열심히 다녀서 거기 학습 코칭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만들어내고 내가 뭐 4시간 자고 5시간 자서 그 공부를 했는데도 너무나 구멍이 작죠. 그래서 너무 작은 땅덩어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뭐 외국 나가보고 또 부모 세대들이 이미 벌써 유학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렸던 그 또 다른 교육 환경, 또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겠다,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지신 게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국제학교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조금 이제 시험을 쳐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을 받았었는데 한국의 사립초등학교가 요즘에는 같이 이제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의 아이들 수준이나 거기 있는 사립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좀 똑똑해. 그래서 좀 똑똑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제학교는 시험을 많이 치고 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